네, 김영수 원사입니다. 자, 3과목 OT입니다. 그래서 제가 1과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3과목은 원산지 관리사의 꽃입니다. 예, 물론 원산지 관리사에서 과락을 유도하는 과목은 그러니까 40점을 맞지 못하게끔 그렇게 난이도 조절을 하는 과목은 2과목과 3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초보자 분들한테는 3과목보다는 약간 2과목이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원산지 관리사의 꽃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3과목이. 자, 3과목 원산지 결정 기준이죠. 그래서 자, 이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수출입 그 과정을 한번 수입 과정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가 있다면 우리나라가 있다면 외국에서 물건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자, 여기에서 질문 첫 번째, 관세는 언제 납부되나요? 관세는 그러니까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매기는 게 관세죠. 관세는 어디서 어떻게 납부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외국 물품을 나중에 사면서 그때 관세를 납부하나요? 아니죠. 관세는 미리 납부되고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납부가 되냐면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인천항이라든가 부산항이라든가 항만지 혹은 공항에서 여기에서 그 세관이라는 그러한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세관은 우리나라 이제 국내로 따지면 세무서랑 비슷해요. 세무서가 뭐 하는 데죠? 세금 걷는 데죠. 세금. 그러니까 세관도 세금 걷는 그런 기관, 어찌 보면 세금 걷는 기관이지만은 이 세관은 관세를 징수하는 그런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관이 위치하는 일선, 세관이 위치하는 부산항이나 인천항이나 자, 이런 곳에서 이제 물품이 수입 신고가 이루어지고요. 수입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 수입 신고를 하면서 대부분은 같이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세가 납부되고 수입 신고 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물품이 국내에 반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입항지에서 보게 되면 보세구역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고 어쨌든 이 입항지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국내죠. 그래서 여기에서 수입 신고가 완료가 되고 수리가 되고 관세까지 납부가 되고 국내로 물건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관세를 납부하는 시기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납부할 수도 있고 수입신고 수리 후에 납부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관세법을 배우시면 아시게 될 내용이고 대부분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관세를 납부를 하는 과정에서 자, FTA의 골자가 뭐라고요? 이 관세를 다운시켜준다 혹은 관세를 아예 없게 만들어준다가 FTA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신고 당시에 이 관세를 FTA를 적용시켜가지고 무세로 0% 이렇게 수입 통관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 FTA를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디에서 심사를 한다? 정부에서 심사를 한다고요. 세관에서, 여기에서 심사를 해봤더니 FTA를 받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FTA를 받았다라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이때는 이 0%로 통관을 했던 것을 다시 전부 다 어떻게 된다? 토해내야 된다. 즉 정부에다가 다시 이 0%가 아니라 원래 납부해야 될 원래 8%로 납부를 해야 됐었다면은 이 8%로 다시 세금을 계산을 해가지고 다시 정부에다가 납부를 다시 나중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부에서는 FTA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판단을 할 겁니까? 자, 그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1과목에서 제대로 원산지에 대한 신청을, 특혜관세 신청을 했는지 이것을 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따져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한미 FTA로 미국산 원산지라고 신고를 하면서 한미 FTA를 이렇게 한미 FTA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3과목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다 따져봤더니 이게 미국산이 아니더라. 이건 미국산이 아니라 이것은 캐나다산이더라. 이렇게 판정이 나게 된다면 그게 이제 이렇게 관세를 추징하게 되는 그러니까 관세를 나중에 얘를 정부에 납부해야 되는 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도 있겠고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수출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수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줘야 되겠죠. 그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기관 발급일 때는 기관에서 발급해 주지만은 자율 발급일 때는 누가 발급한다고요? 여러분들 원산지 관리사들이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어쨌든 간에 발급을 해줄 때 그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과연 이 물품이 진짜로 한국산인지 다른 혹은 중국산인지 이것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과목이 필요합니다. 1, 2, 4과목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3과목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3과목.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산지 관리사가 되셔가지고 사실 1과목, 2과목, 4과목은 무역을 하는 다른 사람들도 웬만큼은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3과목만큼은 원산지 관리사인 여러분들만이 스페셜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과목을 정말 잘하게 되면요. 회사에 가서 나를 터치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실력이 될 수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3과목. 그래서 3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직인 이제 관세사들, 세무사들도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이제 알고 있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도 3과목은 사실은 어려운 과목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3과목을 저와 함께 배우시면서 이제 이 원산지 관리사로서의 그런 어떤 스페셜함을 이제 가지기 위해서 3과목을 아주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리겠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합격까지도 보장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대로 절 따라오셨다는 그런 가정이 있을 때죠. 그래서 3과목을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어떤 과목인지. 자, 일단 3과목은 원산지 규정의 개요 로서 이제 아주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혜관세 적용 요건으로서 여러 가지 그 적용 요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것들이죠. 원산지 결정 기준. 그래서 자, 일반 기준이 있고 보충 기준이 있고 품목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준은 뭡니까?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전부 다 해당하는 모든 품목에서 다 해당하는 그런 기준이 일반 기준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충 기준이 뭐냐면 일반 기준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일반 기준으로 해결이 안 되는 약간은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보충 기준을 서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품목별 기준이 뭐냐면 품목에 따라서 기준이 약간은 특이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품목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걸치고 있는 옷 있죠, 옷. 이 옷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옷의 품목별 기준이 적용이 되면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요? 바로 이 옷을 이제 제조한 국가가 어떤 국가이냐에 따라서 그 국가가 원산지가 되겠죠. 근데 이 옷을 제조하는 공정이 이제 섬유에서 실을 뽑아내는 공정도 있고요. 이 실을 다시 직물로 제조하는 공정도 있고요. 직물을 이렇게 옷으로 만드는 공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공정이 일어나야지 그 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직물을 옷으로 만드는 공정이 일어나면 그 정도가 됐으면 그 국가를 옷의 원산지로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FTA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품목별로 어떻게 기준을 설정하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학습 중요 순위를 보시면 일단은 일반 기준이 가장 중요하고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원산지 결정의 보충 기준, 품목별 기준, 어쨌든 이제 기준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 요건과 개요 부분 이렇게 이제 중요 순위가 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맛배기로 한번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부가가치 기준이에요. 주로. 그래서 주로라는 말을 쓴 거는 왜 그렇게 씁니까? 협정마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물품이 어떤 기준을 쓰는지 협정마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 일률적으로 뭐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주로라는 이제 용어를 쓰면서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자동차는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여기 이제 보세요. 자동차 한 대에 얼마나 많은 부품들이 들어갑니까? 지금 눈으로만 보더라도 이렇게 많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만 단위의 그런 많은 다양한 부품들이 사용이 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 부품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하면
전부 다 한국산 물품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옛날처럼 어떤 물건이 생산된 국가가 100% 그 나라가 아니에요. 어떠한 부품 하나, 나사 하나라도 외국산 물품이 섞여 있는 경우가 99.9%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부가가치 기준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자동차 가격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만 원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은 전체 자동차 가격 중에서 그 나라에서 제조 가공 공정을 통해서 생산한 그 가치 10,000원 중에 7,000원이 한국에서 생산되었다. 그 가치가 그리고 3,000원은 어디에서 생산되었다? 중국산 재료를 써가지고 중국에서 가치가 생산됐다라고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부가가치 기준이 몇 퍼센트 이상이면 한국산 물품으로 봐주겠습니까? 몇 퍼센트 이상이면? 50% 이상이면 한국산 물품으로 봐줄까요? 봐주겠죠. 50% 이상이면. 왜냐면 지금 10,000원 중에 7,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산의 비중이 70%는 됩니다. 그리고 중국산의 비중은 지금 30%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바로 부가가치 기준이에요. 부가가치 기준. 그래서 원산지를 결정할 때는 주로 맛배기로 제가 보여드린 이러한 계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물건이 과연 한국산인지 아니면 한국산이 못 되는지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스파게티볼 효과란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스파게티볼. 스파게티볼이 뭐죠? 스파게티볼은 막 이제 얽히고 설켰다라는 거죠. 스파게티처럼. 그래서 우리 그 FTA 협정들이 말이죠. 총 지금 우리가 1과목에서 배우시고 오신 대로 16개 협정 정도가 되는데 이제 그래서 그 협정들마다 내용이 약간씩 상이합니다. 정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제 FTA를 공부하시면서 이 스파게티볼 효과가 때문에 밤잠을 설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스파게티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산지 관리사라는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이제 회사에 가서 여러분들만의 영역을 개척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지식적인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이 스파게티볼 효과가 없이 FTA마다 내용이 그 일률적이고요. 정말 뭐 어려운 게 없다면 누가 원산지 관리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그 업무만 전담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스파게티볼 효과는 맛있는 스파게티볼 효과가 돼야 된다. 소화를 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말이죠. FTA가 아무리 복잡하고 이래도 다 소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간 공통점을 좀 보실게요. 미국, 캐나다 FTA가 지금 우리 3과목을 배우시면서 약간씩 비슷합니다.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EU, EFTA, 터키, 얘네 그 유럽이죠. 유럽 그룹이 하나가 있고요. 아세안, 베트남 FTA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아 쪽 이 그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룹 1, 2, 3예요. 이 그룹별로 우리 3과목에서 내용이 그룹별로 유사합니다. 그룹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많은 FTA를 다 쪼개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 그룹별로 어느 정도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원칙을 벗어나는 예외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그닥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닥 어려울 거 없다고 강사가 얘기하죠.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자, 강의의 특징을 좀 보시면 각 협정 간의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협정마다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개념에 집중할 겁니다. 왜냐하면 1과목과는 달리 3과목은 이해 과목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면 아무리 쓸데없어요. 모든 것을 하더라도 정말 쓸데가 없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암기를 한다는 것은 3과목에서 이해 못하고 암기한다는 것은 사상 누각, 그 이제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개념에 집중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입체적인 사고로 복합적인 문제까지 대비해 보고요. 요거는 이제 문풀에서 할 겁니다. 문풀에서. 그다음에 다양한 암기식을 통해서 암기식 여러분들이 암기하다 지칠 걸 대비해서 암기식까지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 문제도 연습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3과목에 대한 이제 대략적인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이제 제가 책을 보면서 조금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텐데 어디를 펴시냐면 지금 우리 교재에 말이죠. 가이드에 그러니까 거의 첫 번째 정도에 있을 거예요. 가이드에 인코텀즈 2020 기본 무형 용어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그쪽으로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알파벳 세 글자로 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있을 텐데요. 자, 요거는 이제 무역학과를 나오셨다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무역학과 1학년 때부터 배우시는 거거든요. 물론 경제, 경영 쪽도 이제 기본적으로 요거 정도는 배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이것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요걸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고 OT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3과목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 개념들을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코텀즈 2020이라고 했습니다. 인코텀즈 2020. 인코텀즈 2020이고요. 인코텀즈라 함은 국제상업회의소에서 마련한 정형 거래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용어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요. 이 인코텀즈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물품의 가격 조건이다. 즉 가격 조건이 뭐냐? 내가 수출자 입장에서 물건을 팔 때 이 물품에 딱 공장도 가격으로만 팔지 아니면 물품의 운임까지, 그러니까 해상 운임이죠. 해상 운송을 한다면 해상 운임을 더해서 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인코텀즈입니다. 그래서 공장도 가격으로 팔 때와 해상 운송까지 내가 해주면서 해상 운송 운임을 더해서 팔 때랑 뭐가 더 비쌉니까? 당연히 운송료가 더해졌을 때 더 비싸겠죠. 하지만은 수출자가 운송까지 해주기 때문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더 비싸지만 더 편안하게 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택배를 시켰을 때도 이거를 택배비를 처음에 이 택배비를 내가 내느냐, 택배 회사에다가 내가 내느냐, 혹은 택배비가 아예 물품 가격에 포함돼서 오느냐의 차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수출국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가 수입국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수출국에 수출자가 있고요. 수입국에 이렇게 수입자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출국에서 이 공장에서 바로 공장도 가격으로 파는 조건이 엑스웍스입니다. 엑스웍스. 그래서 먼 옛날부터 내려온 그러한 이제 정형 거래 조건의 알파벳 세 글자이기 때문에 이 엑스웍스라고 여러분들이 요거 정도는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출국 공장도 가격이죠. 이게 이 공장도 가격에서 이제 중간에 운송업자가 있다면은 이 운송업자에게 물품을 인계하면서 그 가격으로 거기까지 이제 공장도 가격에서 이 운송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면서 여기에서 발생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발생된 비용을 플러스 시킨 것이 FCA입니다. FCA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배를 그려놨죠? 배 선측에다가 그러니까 항구가 되겠죠. 부둣가 항구에서 여기에서 배 선측에다가 물건을 장치해 놓고 여기에서 물품을 인도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발생된 비용을 물품 가격에다가 플러스 시켜서 얹어서 파는 게 바로 FAS가 되겠습니다. FAS. 이 FAS의 뜻이 뭐냐면 Free Alongside Ship이에요. 그러니까 Alongside Ship, 여기 선측에다가 물건을 갖다 놓게 되면 Free, 수출자의 의무가 Free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배에다가 선적을 해가지고 물건을 선적시켜서 거기까지의 비용을 징수하는 게 바로 FOB입니다. FOB.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요. FOB는 이제 사실 무역학과가 아니더라도 좀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ree on board라고 해가지고 배에다가 물건을 선적하면 수출자의 의무는 free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거는 free carrier고요. 캐리어는 운송인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수출국에서 물건이 인도되는 조건들이었고 수입국에서 물건이 인도되는 조건들은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수입자의 창고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수입자의 창고다. 그러면 이 창고에서 물건을 내려가지고
인도하는 조건이 DPU예요. 그리고 물건을 내리기 전에 인도하는 조건이 DAP고, 그 다음에 DDP라는 게 있는데, DDP는 뭐냐면 수입국에 들어올 때 이 수입국의 관세까지도 수출자가 부담하면 그게 DDP입니다. 나머지는 관세까지는 수출자가 부담하지 않아요. 근데 DDP는 수출자가 수입국에서 내는 관세까지도 수출자가 부담하면 DDP고요. 그래서 이 DPU는 이제 이 U가 언로드, 물건을 내렸다라는 표현입니다. DPU가. 그래서 물건을 내려서 인도하는 거, 내리기 전에 인도하는 거, 이거는 관세까지 내서 내리기 전에 인도하는 게 이렇게 조건들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D 조건, F 조건, E 조건을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한 조건이. 그건 뭐냐면 C 조건, C 조건. 그래서 이제 CPT, CIP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CPT, CIP는 이 C가 뭐냐면 운송료예요. 운송료. 네, 운송료. 그래서 캐리지 운송료입니다. 이 수출자가 물건은 여기까지 이제 인도를 하되 이로부터 이 시점으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운송료를 부담을 하게 되면 그게 CPT예요. 그게. 그래서 수출자는 CPT 조건에서 FCA와 마찬가지로 물품을 어떠한 장소에다가 가져다 놓으면 되지만은 거기서부터 운송 계약을, 해상 운송 계약을, 여기에서는 해상 운송 계약이죠. 이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 게 바로 CPT고요. 그 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료도 미리 수출국에서 내야 됩니다. 내야 돼요. 그게 CPT고, CIP는 I가 뭐냐? 인슈런스, 보험입니다. 보험. 그래서 운송료에다가 보험료를 보험료까지도 가산하면 그게 이제 CIP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CPT는 운송료만 부담한다. CIP는 수출자가 운송료와 플러스 보험료를 부담한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이 CPT, CIP와 지금 이러한 D 규칙들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 수출자가 여기까지의 운송료를 부담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CPT나 CIP와 D 조건들, 이 조건들이랑 차이가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D 조건들은 수출자가 책임지고 물건을 여기까지 인도해야 돼요. 수출자의 책임으로. 하지만 CPT나 CIP는 수출자의 책임은 딱 여기서 끝납니다. 수출자의 책임은 딱 여기서 끝나지만은 뭐만 부담한다? 수출자가 운송료와 보험료, CIP인 경우에는. 그래서 운송료 혹은 이러한 운송료와 보험료만 여기서 수출자가 내주는 거예요. 내준다. 그러니까 계약만, 운송 계약만 수출자가 대신 체결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CPT나 CIP다. 왜 수출자가 운송료와 보험료를 여기서 미리 납부하는 이 C 규칙이 탄생했습니까? 그거는 사실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은 물건을 보내는 쪽에서 체결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을 수출국에서 보낼 때 물건을 보내면서 운송계약도 같이 수출자가 체결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C 규칙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 규칙은 F 규칙과 D 규칙 사이를 약간 절충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상운송, 여기 해상운송에서 선박에 물건을 적재해서 인도하는 것들이 이제 CFR과 CIF가 되시겠고요. 그래서 CFR과 CIF도 마찬가지로 일단 수출자의 의무는 물건을 배에 선적하면서 끝나지만은 그에 따른 이 해상운송의 해상운송료는 혹은 이 CIF는 인슈런스니까 해상운송료와 보험료는 수출자가 일단은 내준다. 이런 개념이 바로 CFR과 CIF죠. 자, 3과목을 배우시기 위해서 이 모든 규칙들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요거로,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정도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딱 엑스웍스, FOB, CIF 정도 여러분들이 챙겨두시면은 이 3과목 배우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엑스웍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수출국에서 이 공장도 가격으로 수출자가 물건을 팔기 때문에 물품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 가장 저렴하다. 자, FOB는 이 물품 가격에다가 물건을 선적할 때까지
발생된 모든 비용을 더해서 판매하는 게 FOB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IF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배에다가 선적하고서 수출자의 의무는 끝나지만은 해상 운송에 따른 운송료와 보험료를 수출자가 대신 내주고 그 가격까지도 물품 가격에 반영시켜서 파는 게 바로 CIF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인코텀지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3과목을 배우시는데 사실 요 세 가지 엑스웍스, FOB, CIF 요 정도 공부하시면 큰 무리는 없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과목 OT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대로 수업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